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괜찮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 병을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콩팥병은 더 그렇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몸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약 70% 이상이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3단계,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콩팥병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고 심지어 혈액까지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기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콩팥의 보상 능력 때문입니다. 콩팥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도 나머지 하나가 대신 일을 합니다. 심지어 전체 기능의 30%만 남아 있어도 몸은 어느 정도 정상처럼 유지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끼니까 병원을 안 갑니다. 검사를 안 합니다.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30%도 안 남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요?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왜 콩팥병이 그렇게 무서운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는지까지.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콩팥병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까요? 이 표 아닙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움직이면은 몸속에서는 계속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몸이 독에 중독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 뇌, 근육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들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오시죠? 콩팥이 망가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끝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기능으로 최대한 몸을 유지하려고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콩팥은 조금씩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옵니다. 보통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숨이 차고 입맛이 없고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4단계, 심하면 5단계입니다. 즉 콩팥 기능의 70% 이상이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 증상이 없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진행되고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콩팥병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병은 늦게 발견하면 위험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면 10년, 20년, 아니 평생 투석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그 위험한 신호들 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콩팥은 조용히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신호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콩팥 때문에 생기는 부종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평소와 다르거나 자주 마려운데 양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거품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을 몸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콩팥이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 색도 중요합니다. 콜라색처럼 어둡거나 즉 붉은색이 섞여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 피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온몸이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욕 감소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먹는 게 싫어지고 심하면 메스꺼움까지 느껴집니다. 이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콩팥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밥을 안 먹게 되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 결과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5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과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다시 콩팥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종, 소변 변화, 피로감, 식욕 감소, 혈압 상승.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2가지 이상이라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 받으면 콩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콩팥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마법 같은 음식은 없습니다. 대신 매일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5년, 1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비교적 적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쪄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2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콩팥은 결국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콩팥도 건강해집니다. 3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죠.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콩팥 보호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콩팥병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는 좋은 단백질이면서도 콩팥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현미입니다. 백미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콩팥 보호 효과가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십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거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동시에 콩팥에 치명적인 음식을 계속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한쪽에서는 약을 먹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소금입니다. 이건 어떤 단계의 콩팥병이든 무조건 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소금을 최대한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몸이 소금을 아껴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 찌개, 김치, 라면, 가공식품, 우리는 매일 소금을 넘치게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금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또 단백뇨가 증가하면서 콩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완벽하게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먹는 양에서 30%만 줄여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셔야 합니다. 국물부터 줄이시고 김치는 덜 짜게 드시고 가공식품을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성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콩팥이 아직 건강한 경우에는 칼륨이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상태에 따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콩팥병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인이 몸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팥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공식품, 햄, 소시지, 통조림, 그리고 유제품, 견과류 등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몸에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소금을 조금 줄이고 가공식품을 하나 줄이고 음식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보다 더 쉽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쉽게 약을 사서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은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계열입니다. 이 약들이 왜 문제일까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에 들어오는 일감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끔 한두 번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그리고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약 하나로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급성 콩팥 손상으로 입원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이 진통제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콩팥이 안 좋은 줄 모르고 그냥 약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시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콩팥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콩팥에 안전한 약으로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통제는 아예 못 먹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한 계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감염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일부 종류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콩팥 기능에 따라 약 용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약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 3번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2번만 먹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복용하면 몸에 약이 쌓이면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영제입니다. CT 촬영할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는데 과정에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 전후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서 조영제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중요한 건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콩팥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한약, 다이어트 제품, 이것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분이 불명확한 제품이나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는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콩팥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곧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콩팥 상태에 따라 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물 마시는 법과 단백질 관리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그런데 이 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이 정상일 때는 몸이 필요한 만큼 물을 조절합니다.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하고 적게 마시면 몸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무너집니다. 즉, 물을 많이 마셔도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 물이 쌓입니다. 발이 붓고 몸이 무겁고 심하면은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탈수입니다. 탈수가 되면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설사를 할 때는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마셔야 한다. 가장 쉬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소변량이 충분하다면 적당히 물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면 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체중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중이 갑자기 늘어 있다면 그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에 물이 쌓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음료수 이런 것들도 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콩팥병 환자에게는 이 단백질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으면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노폐물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더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느려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 그리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 양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것은 몸에 더 좋고 어떤 것은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달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고 효율이 좋습니다. 반면 일부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양뿐만 아니라 종류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단백질은 적게가 아니라 적절하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습관, 즉 생활 방식 자체가 콩팥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체중, 수면, 스트레스까지 콩팥을 살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 약, 물, 단백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콩팥이 천천히 나빠질 수도 있고 놀랍게도 유지되거나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운동 콩팥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운동은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투석 시기가 훨씬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콩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체중입니다. 비만은 콩팥의 적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증가하고 염증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갑자기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육이 빠지고 탈수가 생기고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체중은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콩팥을 더 빠르게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셔야 합니다. 운동이든 취미든 명상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이 시간은 몸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잠을 자야 세포가 회복되고 몸이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즉 콩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을 올리고 탈수를 유발하고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체중,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금연과 절주까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잠을 조금 더 일찍 자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정기 검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들으셨지만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여러분, 콩팥병이 왜 무서운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만으로는 절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괜찮은데 굳이 병원을 왜 가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병을 놓치게 됩니다. 콩팥병은 괜찮을 때 발견해야 하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 하나, 혈액 검사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 콩팥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은 콩팥이 손상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검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 콩팥 기능 수치, 단백뇨 여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 내 몸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기록을 가지고 가시면 의사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콩팥병이면 이제 끝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콩팥병은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멈추게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투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 관리의 핵심은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콩팥병은 당뇨와 고혈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당과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자주 빠뜨리거나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은 다시 빠르게 진행됩니다. 약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놓으면 병은 다시 가속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꾸준히 정확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콩팥병은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과 함께 확실한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다른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몇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콩팥병, 분명히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없고 조용히 진행되고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듣는 순간 두려움부터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병은 관리하면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투석 없이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알고 실천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실천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짠 음식 조금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물 섭취 조절하기, 약 빠뜨리지 않기.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되어 나빠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약과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내 콩팥을 위해 오늘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